안녕하세요. 이학정관사입니다. 저희 42회차 관세사 2차 시험 관세평가 기출문제 풀이 및 해설하기 위해서 올라왔고요. 일단 여러분 긴 시간 동안 공부하시고 또 2차 시험 치시고 하느라고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좋은 결과가 있기를 진심으로 소원하면서 관세평가에 대해서 전반적인 부분에 대한 이제 평가 이런 부분부터 간략하게만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제 개인적인 견해이기는 합니다만 한 최근 5년에서 6년 정도 이렇게 딱 봤을 때 제일 그래도 괜찮은 유형의 문제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수량 할인과 관련된 대법원 판결, 굉장히 이제 필드에서 논란이 많이 됐었던 그 판결을 알아야지만 답을 맞출 수 있었고, 또 농산물 같은 경우는 물품의 특성상 동종동질이 없다라는 아주 지엽적인 조세심판원 판례를 알아야지만 답을 맞출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나왔던 반면에, 이번 같은 경우는 뭐 문제 1번 같은 경우만 이제 대법원 판결이죠. 2016도 34110 요거 베이스로 낸 거 말고는 뭐 지극히 뭐 살해형이다라고 볼 수 있는 문제는 없고요. 그리고 뭐 문제 1번 같은 경우도 그 대법 판결문을 모른다 손 치더라도 그 규정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뭐 얼마든지 맞출 수 있는 부분이었어요. 즉 수험생 대상으로 낼 수 있는 문제의 수준이었다. 과하게 지엽적이거나 너무 뭐 판결문을 알아야지만 맞출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아니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는 게 사실 가장 바람직하죠. 그리고 또 문제를 보면 어떤 한 주제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문제 1번 같은 경우는 로열티인데, 이 로열티에 대해서 전방위적으로 다 이해를 하고 꼼꼼한 규정들, 원천징수세액 관련 규정 같은 거, 이런 것들까지도 놓치지 않고 내가 잘 봤어야지만 아주 퍼펙트하게 맞출 수 있는 부분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주제들을 던져줬을 때 문제 3번에 나와 있는 사방법도 마찬가지고 이 이슈에 대해서, 이 주제에 대해서 아주 넓게 그리고 명확하게 이해하고 공부한 사람들이 잘 맞출 수 있게끔 문제를 내서 전반적으로는 문제가 굉장히 괜찮게 나왔다. 그리고 논란의 소지도 많이 없다라는 부분을 전체적인 총평을 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쉬운 건 사실관계를 줄 때 여전히 좀 모호하게 주고 조금 불분명하게 주고 하는 그런 고질병은 어쩔 수가 없었다, 이번에도. 그래서 그 부분들은 제가 어떻게 대응하셨으면 꽤 괜찮았을 것이다 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각 문제들의 풀이를 진행하면서. 그리고 또 하나 이제 크게 많이 아쉬운 거는, 우리가 참 기출 문제라는 게 굉장히 좋은 레퍼런스가 돼야 되는 건데, 이렇게 나왔다가 저렇게 나왔다가 다시 또 이렇게 나왔다가 최근 좀 이렇게 변동이 심하죠. 그러다 보니까는 기출 문제를 통해서 작년이 워낙 사례형 그 실무형 문제들이 나오다 보니까 올해 그렇게들 어려운 사례 같은 것도 많이 보고 준비를 하셨을 텐데, 약간은 뭐야 이것도 갑자기 또 일반적인 문제들 나오네 라고 하면서 허탈 플러스 이건 정말 대응하기가 좀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드셨을 거예요. 저도 그랬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일관성 있게 문제가 좀 유형이 잡혀서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아쉬움은 조금 있습니다. 자, 바로 문제풀이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문제 1번 보겠습니다. 물음부터 보면, 자, 물음 1. 현행관세법 30조 1항에서 거래가격을 구성하는 실제 지급 가격과 그리고 가산요소에 대하여 기술하시오. 이거 문제만 바꿨지 여러분 우리 모의고사 때 주구장창 연습한 거. 과세가격 결정 원칙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혹은 과세가격 결정 원칙에 대하여 30조 1항 내지 3항을 근거로 뭐 서술하시오. 30조 1항 2항을 근거로 설명하시오. 이거 그냥 단어만 바꾼 거예요. 결국은 실제 지급 가격 공제요소 제외하라고 했네요. 아이고 감사해라. 30조 2항 본문 쓰면 되는 거고, 가산요소는 30조 1항 1호 내지 6호 6개 그냥 쓰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배점이 11점이란 말이에요. 가산요소 6개고 실제 지급 가격 본문 써봤자 한 3줄 정도면 끝나니까 이게 약간 애매하네 라는 생각이 저는 딱 문제를 풀 때 들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떠올랐던 게 실제 지급 가격 관련돼서 고시 16조에 정의가 있으니까 그것까지 써줄까라고 했다가, 아니다, 쓰다 보니까 기타 간접 지급액을 서술하게 되잖아요. 그 부분에 시행령에 기타 간접 지급액이 있는데 이 둘 중에 어떤 것을 써주지? 라는 약간의 혼돈이 찾아오긴 했었어요. 근데 아주 빠르게 어떻게 저는 판단을 했느냐, 그래도 고시보다는 시행령이 조금 더 우위에 있으니까 시행령까지 써주면 11점 분량이 조금 맞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답안을 서술을 했습니다. 근데 출제자가 여기서 그냥 30조 1항까지만 딱 언급을 해서 그 뒤에 뭐 시행령 혹은 고시까지 뭐 건드려 봐라라는 말은 없어서 출제자가 명확하게 시행령에 있는 간접지급액을 원한 것인지 고시에 나와 있는 실제 지급 가격의 정의를 원한 것인지는 글쎄요, 뚜껑을 까봐야 할 것 같기는 해요. 자, 물음 1번은 위를 읽지 않아도 충분히 11점 가져갈 수가 있었다. 물음 2번, 위에서 예시한 거래에서 무형재산권인 특허권 대가, 자, 봤더니 관련이 있고 거래 조건성 충족해서 과세 요건으로 인정이 됐대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판단을 내려줬어요. 이것만 딱 봐도 위에 지금 권리 사용료, 특히 특허권 문제가 나오겠구나라고 예상이 되는데 갑자기 문제에서 관련성도 충족되고요. 거래 조건성도 충족됩니다 하고 판단 그냥 답을 내려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답안에다가 저기 위에 있다가 풀 때 이거 관련성 이래서 충족하고요. 거래 조건성 이래서 충족합니다라고 쓰실 필요는 없겠죠. 자, 그리고 이어서 봅니다. 권리 사용료가 특허권에 대해서 지급될 때 과세 대상으로 인정되는 수입 물품을 기술하시오 하면서 4점 때려놨습니다. 결국은 이거 뭡니까? 특허권 관련성 판단된 이러한 권리 사용료가 특허권으로 지급될 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입 물품이다라고 하면 관련성은 충족되는 것으로 본다라고 시행령이 규정되어 있잖아요. 그거 4개 그냥 쪼르륵 쓰라는 거죠. 아마 개당 1점 부여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음 2번도 사실 위에 있는 사실관계 읽지 않아도 충분히 풀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15점에 대해서 위를 읽지 않아도 관련 규정만 잘 외웠으면 충분히 먹고 갈 수 있는 부분이었어요. 자, 물음 3번. 실제 지급 가격에 가산되는 특허권 사용 대가에 대해서 조정액 가산율 산출식을 기술하고 각각 계산해 보시오. 물음 3번 같은 경우 지금 여기 빠져 있기는 한데 15점이 배점이 됐을 거고요. 핵심은 요거겠네요. 자, 우리 모의고사에서도 계속 연습했던 유형이죠. 앞에 규정 한번 잘 써보시오. 그 다음에 마지막은 위에 한번 판단하고 계산해 보시오 라고 해서 규정도 잘 암기하고 있는지, 그리고 주어진 문제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지 아주 전형적인 우리가 연습했던 문제 유형입니다. 자, 보면 한국의 자동차, 여러분 어차피 이제 이거 지겹도록 봤을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사실관계는 약간씩 추격하면서 빠르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궁금한 건 지금 사실관계 다시 읽는 게 아니라 그래서 중요한 키 멘트가 뭐고 뭐가 답에 쓰여야 됐고 정답이 뭐냐 이게 훨씬 궁금하실 거니까. 한국의 자동차 제조 및 판매사 K모터스, 얘가 수입자죠. 요 녀석이 자동차 조립 그리고 도장 요 2가지 가공 공정이 포함이 되어 있는 자동화 라인에 대해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유럽 소재 2사한테 특허권 사용 허락 받았고 계약 체결했고 그 다음에 라이센스 대가 지불했습니다. 얘한테는 지금 특허 쓸게 돈 낼게 여기까지만 돼 있어요. 자, 그러면서 수입자는 라이센스 계약에 의거 요 밑에 딱 봤는데 어이구 원천징수 나오죠. 우리 결론 바로 알 수 있잖아요. 원천징수 원천 떼고 송금하게 되면은 송금액이 아니라 원천징수액을 포함한 그 총액이 우리 법정 가산 요소에 근간이 되는 권리사용료 그걸로 계산을 하는 거니까 뭐 밑에 구구절절 뭐 나와 있는데 사실 뭐 중요한 내용들이 아니죠. 원천 떼고 보냈으니까 원천 전 금액으로 우리 가면 되겠다. 오케이. 자, 구매계약 및 계약의 이행 위에까지는 권리사용 계약 내용이었고 비로소 여기에 구매계약 즉 수입계약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편 KM사 수입자죠. 생산 방법에 관한 특허를 실시하기에 적합한 관련성 바로 충족. 그런데 보니까 차체 도장 공장 컨베이어 라인입니다. 아까는 조립이랑 도장에 대한 기술이었는데 지금 도장 관련 컨베이어 라인만 들어와요. 그러니까 일부만 들어온다라고 보일 수가 있겠죠. 는 실질적으로 유럽에 소재하고 있는 이사 아까 라이센서의 기술적 지배하에 있는 일본 이재팬사로부터 구매하여 국내로 반입. 수입 신고되었다. 결국 수입 물품은 전체 특허, 즉 조립과 도장인데 여기서 도장과 관련된 부분 요 특허를 실시하기에 적합하게 고안된 기계 설비가 일본으로부터 수입이 되는 거니까 일부만이 들어갈 것이다 라는 것이 유추 해석이 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관련성 거래 조건성 판단은 뭐 생략은 해도 되지만 어차피 답에서 문제에서 알려줬으니까 가볍게만 보면 일단 방법에 관한 특허를 실시하기에 적합하게 되어 있으니까 우리 관련성 4번째에 해당하니 관련성 규정 4번째에 해당하니까 바로 관련성 충족은 확인이 되고요. 그 다음에 거래 조건성 같은 경우도 기술적 지배하에 일본 이재팬사가 놓여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양 당사자는 첫 번째 특수관계자로 판단을 할 수가 있을 것이고요. 두 번째는 기술적인 부분을 지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품질 관리 수준을 초과하는 터치가 있다. 이 규정도 적용이 가능한 거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딱 본다라고 한다면 지금 이사가 이 재팬사를 실질적으로 지배 및 통제한다. 이 3가지 다 끌고 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많은 내용들을 굳이 쓰는 것은 어차피 문제에서 답을 알려줬으니까 불필요할 것 같다라는 개인적인 견해가 있고요. 자, 그러면 대가의 지불이 나옵니다. 여기서 조금 한 차례 헷갈리실 부분이 있어요. 그 전에 앞서서 말씀드린다면 여러분 이거 많이 봤죠? 모의고사에서. 이거 모의고사 7회차 문제 1번이 거의 그대로 나왔어요.
7회차 모의고사 1번 같은 경우는 요거보다 조금 더 어려웠죠. 관련성 거래 조건성도 판단해 보아라. 그 다음에 총지급 권리 사용료 조정한 다음에 방법에 관한 특허 이 기계 똑같았어요. 전체 설비 중에 수입 설비 올려가지고 조정액 뽑아내 보아라. 그 문제가 나왔었는데 저도 그거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법원 판결 이걸 토대로 문제를 만들어낸 거였고 제가 이 부분을 강조드린 적이 있었죠. 이 대법원 판례가 그때 당시에 굉장히 핫했어요. 과세는 맞는데 법령 근거가 부족하니까 과세 취소 이렇게 돼버려가지고 관세청이 이거 뭐야 해가지고 부랴부랴 법을 개정하고 고시를 개정하고 그렇게 만들었었단 말이에요. 그 큰 이슈였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제가 기억하기로 37회차인가 38회차 때 이 개정된 법령을 한번 써보시오라고 하는 문제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이 판결은 사실상 국내 활동과 관련된 대가를 공제하는 즉 총지급 권리 사용료에서 관련이 없는 녀석 빼주고 그 이후에 계산하는 게 완전 핵심 중에 하나였던 판결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단순히 써보라는 거 나왔으니까 이거 그런데 이 판결은 계산이 핵심이었던 판결이기 때문에 이거 계산하는 문제 반드시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 써보라는 거 했으니까 그 다음 계산까지 반드시 준비해야 한다라고 제가 강조를 드리면서 거의 한 3, 4년 연속으로 모의고사 때 계속 이 문제를 출제를 했었고요. 그게 이번에 나왔네요. 그래갖고 나름 뿌듯합니다. 자, 핵심은 그거였었어요. 이 대법원 판결문에서는 첫 번째가 이 총지급 권리 사용료에 막 기계운전 교육이 있어요. 기계운전 교육도 있고 설비 공사 체크도 있어요. 뭐 이런 거 도와줘요. 그리고 두 번째가 품질 관리. 이런 거 지도를 해줍니다. 세 번째가 사업 운영 노하우. 이걸 도와주고요. 네 번째가 마케팅 노하우. 이것까지 전부 도와주는 대가로서 총지급 권리 사용료를 받아 챙겼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친구들은 수입 물품과 관련은 없고 혹은 국내 활동과 관련된 대가이기 때문에 총지급 권리 사용료에서 빠진다. 그 부분이었단 말이에요. 자, 봅시다. 특허권 등의 사용 대가가 전체 10억이었어요. 그랬는데 쪼개서 봤더니 생산 방법에 관한 특허권료는 8억이고 품질 공정 관리입니다. 그리고 사업 운영상의 영업비밀 이게 2억이었어요. 대법원 판결에서 뭐라고 했다고요? 품질. 여기 있죠? 공정, 설비 공사 기계 운전이 공정입니다. 사업 운영상의 노하우, 여기죠? 사업 운영상의 노하우. 대법원에서 얘네 빼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 2억 빠져야죠. 그래서 총지급 권리 사용료는 10억이 아니라 8억입니다. 그래서 우리 8억을 이렇게 놓고 지금 이어서 보겠습니다. 설비의 가격 나오죠? 조립공장 45억이고 도장공장 15억이에요. 그럼 전체 설비 일부만 지금 수입이 되니까 그러면 60억 위에 분모가 수입되는 도장 15가 올라오죠. 이렇게 계산이 되면 조정액이 얼마가 튀어나오느냐? 2억이 튀어나오죠. 이게 법정 가산 요소로서 가산되어야 하는 권리 사용료 금액이 될 겁니다. 근데 가산율까지 뽑아내라고 했으니까 가산율은 수입액 분의 조정액이죠. 이렇게 하면 13.33%가 나옵니다.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었을 거예요. 특히 제가 모의고사 7회차 문제 1번 하면서 강평 때도 제가 엄청 강조를 했었으니까 그거를 온전히 자신의 것으로 만드신 분이라면 이거 보자마자 아싸를 외치셨을 겁니다. 자, 근데 제가 아까 여기서 약간 헷갈릴 수 있을 만한 게 있다라고 말씀드린 게 여기 대가의 지불은 다음과 같다라고 해가지고 10억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위에서 아까 원천 떼고 송금한다 그랬잖아요. 여기서 90%를 송금했대요. 그러면 90% 즉 지불이니까 송금한 금액이 10억이라는 소린가? 그러면은 0.9x는 이게 10억이니까 사실은 산출액이 11.11111억 이런 소린가? 뭐지? 라고 헷갈려 하실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저도 처음에 했거든요. 근데 아마 이런 뜻으로 출제자가 내지 않았을까. 지금 이렇게 지저분하게 나올 수가 없겠죠. 밑에 계산을 이어서 할 거면. 그러니까 지불하기로 한, 즉 산출해낸 권리 사용료는 10억이고 여기서 원천 떼고 송금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런 의도로 출제자가 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 설명드린 그 프로세스대로 계산을 하시면 어렵지 않게 답을 쓰실 수 있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요게 중요해요, 여러분. 지금 출제자가 제출된 자료의 법적 유효성 해가지고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로서 관세 당국이 그 법적 증거력을 인정하였다라고 별도로 사실관계를 지금 이 소중한 페이지에 4줄이나 부여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총지급 권리 사용료에서 관련이 없는 대가들 빼준다. 그리고 그 자세한 산식은 관세청장이 정한다라고 하면서 고시로 위임했단 말이에요. 고시에서는 관련이 없는 것들을 똑같이 빼준다. 다만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객수 자료의 뒷받침이 안 되면 지금 요 녀석들을 빼줘야 되는데 빼줄 수가 없는 거예요. 객수 자료에 근거하지 못하면. 얘네가 이렇게 구분을 해왔네. 이 구분 자체가 객수 자료에 뒷받침이 돼야지만 얘를 인정을 해주고 날려버린 다음에 8억을 총지급 권리사용료로 잡아주는데 그게 없으면 안타깝지만 너희가 구분한 건 믿지 못해. 그대로 그냥 10억이야. 이렇게 흘러가게 되거든요. 근데 문제에서 증거력을 인정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반드시 언급하셔야지만 풀 점수를 다 가져가실 수 있었을 것이다 라는 주의사항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 다음 물음 2번 보겠습니다. 물음 2번 같은 경우는 거의 출제자가 주는 문제죠. 예. 그리고 여러분 제가 낸 것만 기억을 하더라도 그 연불이자 공제 조건을 쓰시오라고 제가 한 2번 이상은 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너무 기본적인 부분이라 제가 뭐 적중했다라고 말하기도 민망해요. 이거는 아마. 근데 대부분 모든 평가 강사님들이 아마 모의고사 문제는 다 내셨을 거예요. 그 공제 요소로서 연불이자가 빠질 수 있는 그 법적인 조건. 자, 일단 물음 1번 한번 보겠습니다. 자, 관세법상 공제 요소와 실제 지급 가격에 공제될 수 있는 연불이자 법적 요건을 서술하시오. 공제 요소 4가지 그냥 쓰면 되는 거고 연불이자 암기식 이제 구섭 한 통, 저는 이제 구섭 한 통으로 하니까 그거 쪼르르륵 쓰면은 아마 풀 배점 해당할 거니까 위에 보지 않아도 충분히 풀 수 있고요. 두 번째, 과세 가격 미화로 산출하시오. 오케이, 이거는 위에 읽어봐야 돼요. 자, 세 번째, 관세 법령에서 규정한 수입항을 정의하고 수입항까지의 운임 그리고 운송 비용의 과세 가격 확정 시기 분기점을 기술하시오. 이거 위에 안 읽어도 알 수 있는 거죠. 자, 법령에서 규정한 수입항 정의는 고시에 나와 있으니까 그거 그대로 써주시면 되는 거고 수입항까지의 운임, 이 분기점 이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수입항까지인데 이것은 하역준비 완료, 그 다음에 하역준비 완료는 양육준비 완료. 근데 여기서 빼먹지 말고 항해 운송계약인 경우에는 상법에 따른 통지 시기 여기까지 쭉 들어가야 되니까 근데 여기 배점이 4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마 수입항 이거 한 1점 정도 배점 됐을 것이고 이 뒤에 한 3점 정도 배점 됐을 거니까 관련 규정 써주셨으면 어렵지 않게 가져가실 수 있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물음 4번 보니까 위에 입자 가속기 제조 과정에 필요한 작업용 모듈을 갑이 일본에게 구매해서 미국 판매자에게 무상 제공했다. 생산 지원 이슈가 제기가 됐어요. 이때 관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생산 지원 요소에 해당하는 물품 용역을 기술하시오. 오케이. 자, 지금 물음 1번, 3번 같은 경우는 위에 안 읽어도 풀 수 있다. 자, 2번, 4번을 위해서 위에 사실관계 한번 살펴봅시다. 한국기업 갑 수입자가 미국 판매자로부터 입자 가속기 설비 세트 구매, 오케이, 구매계약 체결했고요. 아래에 명백히 구분 명기되어 있다. CIF다. 오케이, 보면 구매계약서에서는 조립 설치 시운전 기술 지원에 대한 대가 이게 수입 후 한국 내에서 오케이, 공제 요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명백하게 구분됐다라고 한다면 공제가 가능한 것인데 명백하게 구분이 되어 있대요. 자, 두 번째 봅니다. 구매자가 지급하는 총 금액에서 연불이자 금액도 명백히 구분됐어요. 그리고 관세 법령에 따른 공제요건 충족했다. 그걸 이제 여러분들이 물음 1번에서 상세하게 써주신 거고 그러면 지금 밑에서 연불이자도 빠져야 될 거고요. 기술지원 대가 이런 것들 다 빼줘야 될 겁니다. 충족이 다 되고 있으니까. 자,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약간 이상한데 총 금액 50만 달러로 줬어요. 본체 요 녀석은 과세가 돼야 되는 게 맞고 연관 설비니까 당연히 과세돼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러면서 조립 및 설치 아까 수입국에서 수행된다라고 답을 줬고 명백히 구분되고 있네요. 그러면 요 녀석은 공제, 요 녀석도 공제. 근데 연불이자가 갑자기 없어요. 총 금액에서 연불이자 명백히 구분된다 했는데 여기서 갑자기 총 금액에 연불이자가 없네? 그러면 그냥 연불이자 다 충족한다고는 되어 있는데 주어진 총 금액에는 연불이자가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다. 따라서 별도의 공제 절차는 거치지 않는다라고 써주시면 되는 겁니다. 뭐 출제자가 실수한 건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글쎄요. 이러한 중대한 시험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큰 실수를 하지는 않을 것 같고 아마도 연불이자가 요건도 다 충족하고 그렇기는 하는데 주어진 문제에서는 없으니까 공제하지 않는다. 별도로 공제할 필요는 없다. 그냥 요렇게 유연하게 대응하는 걸 한번 보고 싶지 않았을까라는 저의 개인적인 추측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결국 42만이 과세 가격이 되겠죠. 얘네들은 공제 요소가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서 위에 사실관계는 심지어 나와 있지도 않아요. 저 생산 지원 한다라는 게 어쨌든 이 입자 가속기 설비 세트를 얘가 구매자가 구매를 하는데 이 제조 과정에서 필요한 작업용 모듈을 제공을 했대요. 무상으로. 이게 조금 좀 아쉬운 포인트인데 작업용 모듈이 여러분 이렇게 명백하게 알려줘야 돼요. 뭔지. 작업용 모듈이 그 산업 분야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해요.
뭐 건설 현장에서 작업용 모듈이다라고 한다면 예를 들면 뭐 비계라고 하죠. 막 기둥 같은 거 여러 개 연결해서 쫙 쪼여놓은 다음에 거기서 작업자들이 돌아다니면서 정형화되어 있는 작업을 팡 수행하고 밀어내고 그 모듈 끌고 가서 또 팡 작업하고 밀어내고 이런 것도 작업용 모듈이 될 수 있고요. 아니면 금형 같은 것도 작업용 모듈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이게 그 데이터베이스 쪽, 그 IT 쪽으로 흘러가게 되면 이 작업용 모듈이 소프트웨어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너무 모호하죠. 다만 우리가 유추 해석할 수 있는 건 여기 제조 과정에서 필요한이라고 했으니까, 그리고 보통 모듈이라고 하면 금형이나 기계 장치를 의미하는 게 지배적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생산 지원 물품 중에서 두 번째, 해당 물품 생산에 필요한 기계기구 공구 금형 다이스 이거 있잖아요. 거기에 해당한다라고 판단을 해주시면 그래도 제일 일반적인 답안이지 않았을까. 대신에 이제 쓰는 거죠. 작업용 모듈은 산업 분야에 따라서 그 정의가 다양한데 주어진 사실관계 명확치는 않지만 일반적으로 모듈은 금형이나 기계장치에 해당하는 바, 이런 식으로 조금 부연 설명해 주셨으면 훨씬 더 출제자가 이렇게 채점하시는 분이 봤을 때 아, 꼼꼼하게 체크했구나 라고 인상을 받으시면서 점수를 조금 더 그래도 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거 물음 4번 보면 좀 말이 이상해요. 무상으로 제공할 경우 관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물품 및 용역을 기술하시오. 갑자기 이러한 경우 딱 자르고 이거를 설명해 보시오. 이 말의 앞뒤가 좀 안 맞는 뉘앙스가 느껴지지 않으세요? 저는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이렇게 해석한 겁니다. 이러한 무상으로 제공한 경우가 있고 이 규정이 있는데 이 규정 중에 어디에 해당하니? 이렇게 물어본 것이라고 저는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모범 답안을 보시면 이제 생산지원 유형 쭈루룩 기술이 돼 있고 판단까지 들어가 있죠. 그렇게 문제 2번 대응하셨으면 충분히 점수, 문제 2번에서 점수 여러분 많이 가져가셨어야 해요. 주는 문제였기 때문에. 자, 그 다음 문제 3번 보겠습니다. 요거 여러분 완벽하게 유사한 것은 아니었지만 21회차 모의고사 문제 1번 사방법 관련 문제랑 그래도 퍼펙트까지는 아니어도 그래도 좀 유사합니다. 제가 사방법에 대해서 이제 문제 진짜 나올 게 다 나왔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사방법에서 대응해야 하는 것은 여태까지 사방법은 맨날 물품 하나만 줬단 말이에요. 근데 2개 이상에 해당하는 물품, 요거 사방법 계산하는 거 우리 대응해야 한다. 두 번째, 초공제법 우리 준비해야 한다. 이렇게 해서 제가 모의고사 때 강조 드리면서 두 가지를 다 냈었단 말이에요. 근데 전 개인적으로 이게 더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WCO 관세평가 교육 모듈에도 이 초공제법 계산하는 예시 문제도 있고 해가지고 이게 나올 줄 알았는데 오히려 이게 먼저 나왔어요. 자,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물품을 두 가지 주어주고 A랑 B 두 개 주어주고 이 두 개 모두 다 이제 사방법으로 흘러간다. 그러면서 이 물품 전체에 대한 손익계산서 해가지고 여기에 나와 있는 통상의 이유 및 일반 경비를 산출된 걸 여기에도 그대로 적용하고 여기에도 그대로 같이 갖다 쓴다. 그 이유는 무엇이다? 이 물품이 같은 카테고리, 즉 정확하게 우리 규정으로 이야기하자면 동종 동료 물품이죠. 거기에 해당하는 물품이기 때문에 이때에는 전체 손익계산서에서 유를 뽑아내준 거를 여기서 같이 뽑아내주고 그 다음에 같이 각각 이렇게 갖다 쓰는 것이다. 다만 유는 공통으로 쓰는 것이고 A 쪽이고 B 쪽에서 이렇게 각각 계산을 진행하는 것이다. 그래서 두 가지 이상에 대한 사방법도 우리 대응을 합시다. 그리고 반드시 이거 같이 쓰는 이유 설명해 주셔야 돼요. 왜 같이 쓰는지 판단하셔야 돼요. 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케이스 같은 경우는 둘 다 사방법은 아니고 하나는 일방법을 쓰는 것으로 해석이 되죠. 하나만 이제 사방법으로 흘러가는데 얘가 뭐였습니까? 유사물품이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동종동류 비율, 납세자의 이유를 뽑아낼 때 전체 손익계산서에서 유를 뽑아내고 세관장의 것과 비교하는, 우리가 모의고사에서 연습했던 문제와 완벽하게 일치하지는 않지만 그 결은 굉장히 비슷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걱정이 되는 게 이게 21회차였단 말이에요. 여러분 마지막 되면 모의고사 잘 안 보고 막 강평 잘 안 보고 하잖아요. 제가 그 강평 해설할 때 이 부분을 강조하면서 설명을 드린 부분이 있는데 혹시나 안 보신 분들은 놓치셨을 수가 있을 것 같긴 해서 조금 걱정은 되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이 부분이 일부분 녹아져 있는 문제였다. 그래서 이걸 충분히 자신의 것으로 체화시키신 분이라면 이거 나왔을 때 그거에서 안 헷갈리셨을 거예요. 여기 문제에서 보시면 손익계산서 쪼개놨잖아요. 4방법 하고자 하는 물품 하나랑 1방법 하고자 하는 물품 손익계산서에 쪼개놨는데 결국은 이게 유사물품이기 때문에 납세자의 율 할 때 전체로 율을 뽑아내서 비교를 했었어야 됐는데 아마도 제가 예상하기로는
이 물품과 관련된 손익계산서만 찾아내가지고 그것에 따른 동종동류 비율로 계산하신 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들기는 합니다. 근데 답은 맞았을 거예요. 하지만 그 중간에 있는 내용이 틀려서 거기서 어느 정도 감점은 감내하셔야 될 수밖에 없겠다라는 그런 생각은 듭니다. 자, 오케이. 문제 들어가 볼게요. 우선 물음부터 보면 이거 또 나왔어요. 예, 이런 거 가격 신고는 웬만치 좀 안 냈으면 좋겠는데 이거 말고도 물어볼 게 무궁무진한데, 자, 시행령 16조에서 규정한 잠정 가격 신고 대상에 대해서 기술하시오. 대상 5가지 그냥 쭈르륵 써주시면 되는 거고, 위 거래 내용에서 잠정 가격의 신고를 한 AAA-1을 바탕으로 법령상 잠정 가격 신고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한번 판단해 보시오라고 되어 있는 건데, 이거 저는 좀 의아했어요. 뭘 묻는 거야? 지금 위에 사실관계 있다가 읽으면서 추가 설명 드릴 건데, 이미 본인이 사방법으로 신고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잠정을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이것이 다시 한번 잠정에 해당하느냐를 판단해 보라는 건지, 아니면 이게 뭐 일방법부터 일방법 배제되느냐? 이런 것까지 한번 추려본 다음에 이게 일방이 날아가는데 사방법밖에 쓸 수가 없어서 이런 전반적인 부분들 다 검토하라는 건지 명백하게 캐치는 되지는 않았습니다. 저 문제를 처음에 딱 보고 뭘 원하지? 약간 혼동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이따가 위에 한번 보고 설명을 드리고요. 오케이. 물음 1번 같은 경우는 잠정가격 신고 대상 쓰는 게 핵심이었다. 그래서 제가 예상하건대 아마 여기 그냥 한 5점 배점 때리고 여기 5점 배점 때리지 않았을까. 그러면서 여기 시행령에도 나와 있지만 여기에 다시 한번 사방법 동종동류 비율 산출할 때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에 규정이 들어가면서 부연 설명이 들어가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정도만 썼어도 뭐 한 2점 정도까지는 먹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거를 10점을 다 채우지 못한다 손 치더라도 규정만 썼어도 절반 이상은 먹는 거니까 여기서 너무 막 휘둘리실 필요까지는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여기가 메인이니까. 자, 봅시다. 국내에서 판매되는 단위 가격에 대해서 규정을 써보라. 이거는 위에 읽지 않아도 풀 수 있고, 위 거래 내용에 기초해서 국내 판매 단위 가격을 구하고 결정 과정, 그 다음에 확정 가격, 최종 사방법 산출해 보아라. 오케이, 이거는 이제 사실관계를 읽어봐야겠네요. 우리나라 수입자 전문회사 KI1사는 다국적 기업인 스위스에 소재하는 S사가 100% 출자한 국내 법인 특권자끼리의 거래예요. 우리나라 유통 전문 법인인 KI2사 있는데 KI1이 100% 출자. KI2는 유통만 하는, KI1이 수입하고 KI2가 유통하는 친구네요. 다 특수관계자. 자, KI1사 수입자는 등산화 제품 판매자로부터 수입했고, 자, 신규 모델 AAA-1을 수입하기로 계약 체결했다. 그러면서 쭉쭉쭉 나오는데 우리는 사방법이니까 결국은 수입 신고일이 중요하잖아요. 1월 13일에 수입 신고했다. 그러면 90일 이내니까 4월 13일 전에 판매된 국내 판매 단위 가격이 확보가 되어야겠죠. 이어서 보면 즉 수입자는 AAA-1과 유사 물품에 해당하는 BBB1, 요것도 마찬가지 5,000켤레 사고 선적 및 수입했는데, 수입자는 신규 모델인 요 녀석에 대해서만 잠정 가격으로 신고했고 이후에 확정 가격 신고를 했는데 관련 정보가 주어진 게 국내 판매 내역입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는 처음부터 나 사방법으로 할게요 라고 하고 잠정 가격을 신고한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 국내 판매 단위 가격 찾아내 줘야 되니까, 그리고 나아가서 총 과세 가격 뽑아내 줘야 되니까 그 녀석부터 한번 살펴봅시다. 4월 13일 정도까지였으니까 맨 밑에 5월 10일 요거 날라가고요. 그 다음에 지금 우리 AAA-1 요 녀석 과세 가격 찾는 거란 말이에요. 자, 당해 수입 물품이 수입돼서 판매가 됐어요. 우리 사방법 순서 어떻게 갑니까? 동, 유, 이 순서대로 가죠. 당해 물품 판매 가격이 있으면 다른 녀석들 찾아볼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유사 물품인 BBB가 다 날라가죠. 그리고 특수관계자가 아닌 녀석들한테 판매가 돼야 되는데 KI2사가 아까 특권자였단 말이에요. 여기도 날라가죠. 다 날라가요. 결국은 가장 많이 판매된 수량 판매 단위 가격은 그냥 220입니다. 그리고 수입 수량은 10,000켤레니까 10,000켤레에다가 220,000원을 곱하면 그것이 국내 판매 가격이 될 것이고요. 국내 판매 단위 가격은 220,000원인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국내 판매 단위 가격을 물어봤잖아요. 아까 문제에서. 그쵸? 물음 2번에 양가로 2번에서. 그러니까 여기다가 가슴 아프게 국내 판매 가격 전체 적어놓으면 안 되는 거고, 이건 내가 왜 날렸습니다, 이건 내가 왜 날렸습니다 라는 것들을 충분히 설명하시면서 이래서 판매 단가, 즉 국내 판매 단위 가격이 220,000원입니다 라고 설명까지 해주셔야, 그래야 그 부분에 대한 풀배점을 다 가져가실 수 있었을 것이다.
자, 오케이. 국내 판매 단위 가격은 찾았습니다. 이어서 볼게요. AAA-1에 대해서 제출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자, 손익계산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납세자가 제출한 손익계산서가 여기 있으니까 여기서 납세자의 유를 뽑아내주고 그 다음에 세관장의 유라고 비교를 해야 돼요. 세관장이 산출한 건 18%입니다. 자, 납세자의 유를 뽑아내줘야 되는데, 자, 여러분이 요 녀석만 가지고 지금 매출액이 근데 안 나왔죠. 근데 매출액은 어디 있어요? 매출액 여기 있죠. 여기 매출액 여기. 매출액 여기 있어요. 자, 그럼 여기서 매출액을 찾아내가지고 해주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거 BBB1은 빼고 AAA-1과 관련된 매출액만 찾고 여기서 매출원가 나오니까 오케이, 매출총익률 구해야지. 요렇게 하면 이제 안 되는 거죠. 왜? 말씀드린 것처럼 같은 카테고리에 들어가 있는 녀석들과 관련된 손익계산서 전체가 나오면 그거 전체 다 가는 건데, 이게 규정에도 있어요. 요게 조금 보고 뜨악하기는 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진짜 농담 삼아서 작년에 시가역산율 나왔을 때, 야, 이러다가 동종동료 비율 산출하는 거, 그 고시에 있는 거, 그것까지 물어보는 거 아니야? 미친 거 아니야? 설마? 막 했었는데, 요게 거기에 나와 있는 거거든요? 납세자의 유를 산출할 때에는, 산출하고자 하는 지금 AAA-1 요 해당 물품과 동종동료 물품 판매에서 실현하는 유를 뽑아내줘요. 그게 규정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제가 모의고사 요거 문제 낼 때에는 굳이 거기까지 건들지는 않고, 자, 같은 카테고리, 같은 유사 품목군, 같은 품목군 안에 들어가는 거면 묶어야 됩니다 라고까지만 설명을 거기까지만 치고 넘어갔단 말이에요. 그 고시까지 낼까라는 생각, 거기까지 내면 진짜 좀 너무 가혹하다라는 생각에서 그 규정은 쓰지는 못하더라도, 그 동종동료 비율 산출하는 고시 규정까지는 못 쓰더라도 모의고사에서 같은 카테고리, 즉 같은 품목군 안에 들어가는 손익계산서는 그대로 갖다 쓰는 것이다 라는 법령에 기반해서, 왜? 우리 4방법이 납세자도 마찬가지로 이 규정 자체가 동종동료 물품 판매에서 실현되는 통상의 이윤 및 일반 경비니까 그런 부분들로 이제 커버 치면 될 것이다. 동종동료 비율 그 고시 어떻게 외우냐, 그 취지에서 그렇게 냈었는데, 여기 이게 딱 그 규정을 물어보는 그게 나와버려가지고 조금 그래도 좀 모의고사에 그걸 반영을 시킬 걸 하는 아쉬움이 조금 있기는 했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모범 답안 보시면 그 납세자의 유를 산출하는 그 고시 규정에 들어가 있기는 해요. 근데 그거를 외워서 쓰실 수 있는 분은 아마 대부분 없으셨을 거고, 그래도 답안에다가 유사 물품을 취급하는 것, 납세자의 유율도 동종동료 유를 뽑는 것, 같은 품목군, 요렇게 해가지고 대응하셨으면 그 명백한 규정을 쓰지 못했어도 부분 점수는 충분히 가져가셨을 거예요. 자, 그럼 납세자의 유리 합계, 매출액 저 위에서 전체 끌고 와서 규정은 이렇게 돼 있거든요. 동종동료 물품 판매에서 실현한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 빼고 매출액 올린다, 매출액 분모로 잡는다. 이게 뭐예요? 매출 총이익률 구하는 공식인 거잖아요. 그래서 매출액이 여기 나와 있죠. 여기 3139000, 여기 매출원가 여기 나와 있죠. 이 두 개를 가지고 납세자의 유를 뽑아내면 42.66%가 나올 겁니다.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을 하면. 그러면 세관장의 율은 18%니까 그럼 1.8에 3.6이네요. 그럼 21.6 밑으로 와야 되는데 여기 안 오니까 얘 적용 못하죠. 그럼 세관장의 율로 적용을 하면 되는 거니까, 그러면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국내 판매 단위 가격 만 켤레에 220이니까 단위 1000원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2200 000 1000원인데 여기에 18% 곱하면 396000이 나올 거예요. 자, 밑에는 이제 쉽죠. 수입항 도착 후 발생하고 그냥 주어졌으니까 그대로 빼면 됩니다. 3만 빼고 10만 빼면 결국 답은 1674000 1000원, 이게 과세 가격으로 산출이 될 겁니다. 최종. 그래서 물음 3번에 대한 답은 방금 우리가 산출을 했고요. 요거 이어서 설명을 드리자면, 요 2번 잠정가격 신고 대상 여부를 기술하시오가 조금 애매하다, 뭘 물은 건지 모르겠다라고 말씀드린 게, 두 가지 답안이 이 문제를 풀면서 바로 떠올랐었어요. 첫 번째는 요건 애초에 얘네들이 이 자료까지 제출을 준비해서 낸 걸 보면 처음부터 우리는 4방법 할게요. 근데 이거 당해 물품이 있고 이거 판매를 할 거니까 지금 당시에는 못합니다. 근데 손익계산서가 나오기 위해서는요, 회계연도가 종료가 돼야 돼요. 그러면 종료가 된다고 바로 끝이 아니라 세무조정도 들어가야 되고요. 회계사 컨펌 받아가지고 감사보고서 이런 것들이 다 나와줘야 됩니다. 세무조정계산서 이런 게. 그러니까 장기간의 소요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규정에 의거해서 우리는 충분히 잠정가격 신고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요렇게 답을 써야 될까? 아니면 지금 얘네 특수관계자니까 특관자인데 이거 계산해보면 얘 매총이 굉장히 높거든요.
얘 매총이 굉장히 높아요. 세관장의 율보다도 훨씬 높고 그리고 BBB에 대한 매총보다도 높아요. 그래서 1방법이 배제돼서 우리 근데 2, 3에 대한 정보는 없고 그래서 4방법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이 4방법으로 가기 위해서는 판매가 이루어져야 되고 판매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회계연도 종료돼야 되고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거 있죠. 이렇게까지 쭉 흘러가야 되는 것일까? 근데 배점이 지금 이거 5점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1방법 배제 여부까지 시작해가지고 쭉 내려가기엔 양이 너무 많은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전자를 선택을 했어요. 그리고 또 추가로 생각이 든 게 이게 매출 총이익률 높다고 무조건 1방법 배제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물품의 특성에 따라서 매출 총이익률이 다른 물품보다 현저하게 높을 수밖에 없는 합리적인 상황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럼 그런 때에는 그게 1방법으로 인정받을 수 있단 말입니다. 특수관계자 거래 가격이라 할지라도. 단순히 매출 총이익률이 높다라고 해서 1방법을 배제 때려버리면 과세 당국에서 이제 처분위원회라는 게 있거든요. 거기서 바로 벤치 먹어요. 이거 왜 특권자 거래 가격 배제했어? 그냥 매총 높아서요. 그럼 바로 처분해서 빠꾸 먹고 다시 내려옵니다. 재조사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는 오케이. 이 전자로 서술을 하는 게 조금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에서 제가 모범 답안이 작성이 되어 있고요. 여러분들도 아마 전자로 쓰는 게 분량이나 배점 대비 분량 이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는 훨씬 더 용이하셨을 것이라 생각이 들어요. 자, 이렇게 해서 문제 3번에 대한 풀이도 마무리가 되고요. 자, 문제 4번 보겠습니다. 자, 문제 4번 이거 우리 손모량 이거 핵심이 두 개였어요. 첫 번째는 생산 지원 물품이 있는데 손모량 처리 어떻게 할 것이냐. 두 번째는 생산 지원 보냈던 물품이 잔여 물품이 발생했는데 이거 처리 어떻게 할 것이냐. 첫 번째 손모량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 모의고사에서도 19회차 때 문제 3번에서 한번 연습을 했었고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 제가 연불이자 공제 조건 이거는 제가 모의고사에서 적중했다라고 말하기 민망할 정도다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손모량도 모든 교재에 다 나와 있어요. 이 사례가 일본 정률법 171번 사례고 종합심사 사례이기는 한데 워낙 유명한 내용이다 보니까 이거 가지고 맞췄다라고 하기엔 약간 짜치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우리가 모의고사에서 봤던 부분이기 때문에 손모량 대응은 전혀 어렵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조금 여러분들 헷갈리실 수 있는 게 그러면 생산지원 보냈다가 나머지 물품 이게 지금 중단되는 케이스가 나오잖아요. 그럼 나머지 물품 어떡하지? 이거는 법에 나와 있지 않고 굉장히 실무적인 프로세스인데 그 부분을 얼마나 좀 디테일하게 쓸 수 있었을까? 그게 이제 약간 관건일 것 같기는 해요. 자, 보겠습니다. 물음 1번 위의 거래 내용에서 KI와 VS의 특수관계 해당 여부를 판단하고 해당 여부를 근거로 기술하고 판단하시오. 그리고 배점 7점 때려놨는데 이거 보고 약간 좀 저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걸 이렇게 내냐. 자, 그냥 문제 된 김에 바로 보면 자 여기 보면 한국의 수입자 KI가 베트남 소재 수출자 VS랑 육총 관계래요. 육총 관계 혈족으로 하고 밑에 쭉 보면 그 이후의 것들은 없잖아요. 그럼 이거 가지고 이제 얘네가 특수관계인지 여부를 판단을 해야 되는데 바로 여러분들 그 조항에 떠오르실 거예요. 국세기본법 시행령상 친족관계에 해당하는 경우 우린 딱 여기까지 배우죠. 근데 국세기본법 타고 들어가면 3촌, 4촌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6촌이니까 특수관계자가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내냐. 여러분 이게 관세사한테 물어보는 거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관세사로서 어디까지 알면 되냐면 얘네가 6촌이네? 근데 시행령 23조에 마지막에 국세기본법 시행령상 친족이었어. 그게 몇 촌까지지? 검색해볼 수 있는 사람 이 지식을 요구하는 게 시험이어야 돼요. 이 다른 법 시험 범위에 해당하지도 않는 그 법에 나와 있는 3촌 4촌을 묻는 게 아니라 근데 이건 좀 별로입니다. 요게 제일 별로였어요. 근데 다행인 건 여러분 배점이 7점이란 말이에요. 그럼 특수관계 일단 시행령 23조에 나와 있는 거 그대로 주르륵 8개 다 쓰고 그러면 개당 1점을 줬으면 8점인데 지금 얘가 7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냥 유추 해석할 수 있는 건 개당 0.5점 때리면 8개니까 4점이겠죠. 그럼 나머지 이 3점이 판단을 묻는 거였을 건데 여러분들 이거 아예 그냥 온팡 틀려봤자 겨우 3점이에요. 20점에서. 그리고 우리 손모량은 잘 알고 있는 거니까 손모량 판단 틀릴 리가 없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딱 보고 나서 오케이 난 손모량 잘 써서 맞추면 되니까 이거 6촌 할 필요 없이 그냥 바로 넘어가면 됐었다라는 겁니다. 그냥 빠르게 그냥 내 필링이 6촌이면 가까우니까 들어가겠지 하면 그냥 썼으면 되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괜히 흔들릴 필요 없이. 자, 그러면 물음 2번 볼게요.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해외 임가 공개약에 따라서 무상으로 제공한 통상의 손모량에 해당하는 원부자재 관세 법령적 가산 여부 이거 생산지원 물품에 해당하고 손모량이니까 소비되어 없어지는 것이었죠. 그래서 생산지원 물품으로서 가산함에 이견이 없다. 이렇게 잘 버무려서 써주시면 요거는 클리어할 수 있는 거였고요. 그래서 결국은 위의 수입 물품에 대한 생산지원금의 계산 과정 포함해서 산출하는 게 핵심인데 이어서 봅시다. 자,
육촌관계, 그다음에 해외 임가공 계약 체결했어요. 그리고 물품이 신사복이네요. 신사복의 원부자재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이를 통해서 생산된 완제품 10,000벌을 구매하는 수입 거래를 체결을 했어요. 그래서 무상으로 10,000벌을 제조할 수 있는 이 물품들을 보내줍니다. 물품은 원부자재였네요. 자, 근데 하나가 더 튀어나오네. KI가 국내에서 개발해서 국내에서 개발. 판매자에게 제공한 신사복의 디자인. 여러분 생산 지원 용역이 국내 그 수입 물품 생산에 필요한 기설 고공 디자인이잖아요.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개발된 거 제외하죠. 그러니까 얘는 필요가 없다. 답안에도 당연히 언급이 되어야 하는 부분인 거고, 원부자재니까 요 두 개가 USD 15가 생산 지원 비용으로 일단 바로 확인은 됩니다. 근데 조금 이 부자재, 이게 여러분 사전적 정의에 수입물품 생산에 부수적으로 사용되는 재료 하면서 예시에 기기의 유, 뭐 기름 이런 것들을 뜻한다라고 정의가 돼 있어서 마치 소비되어 없어지는 물품, 우리 생산 지원 유형 중에 세 번째, 그걸로 사전적 정의는 그렇게 보여요. 하지만 이게 이제 우리나라 사전에 나와 있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전 세계 통용되는 것까지는 아니고, 그리고 이 부자재라는 것들이 산업에 따라서, 물품에 따라서 해석이 또 달리 되죠. 사실은 실질적으로 이 부자재를 소비되어 없어지는 게 아니라 부수적인 자재로 해석하는 산업군이 훨씬 지배적입니다. 특히 이 의류 쪽이라고 치면 뭐 단추, 지퍼 이런 것들을 이제 부자재라고 표현을 하죠. 원자재는 원단, 천. 그래서 이 부자재를 조금만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줬으면 이 법적 성격을 판단할 때 이건 수입물품 생산에 투입되는 원재료입니다. 이 부자재에 대해서 만약에 조금 더 명확하게 설명을 했는데 기계유 같은 거였다라고 하면 소비되어 없어지는 겁니다. 유형 3번. 이렇게 했을 텐데 그 말이 없으니까 이 두 가지를 다 건드려주는 식으로 답안을 썼으면 훨씬 더 좋은 대응이 됐을 거예요. 뭐 이렇게 서술을 하는 거죠. 부자재의 사전적 정의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주어진 사실관계에서는 명확하지가 않다. 다만 의류 산업에 있어서는 이 부자재는 단추, 지퍼 등과 같은 부수적인 자재를 의미하는 것이 상관행이기 때문에 생산지원 유형 중엔 1번 혹은 3번 둘 다에 해당할 수 있다. 어쨌든 간에 생산지원 물품이다. 이렇게 써주셨으면 훨씬 더 유연하게 대응하는 겁니다. 여러분 앞서서도 마찬가지였고 이번도 마찬가지였고 주어진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으면 이런 식으로 좀 건드려 주는 거예요. 출제자한테. 자, USD 15까지 일단 1차적으로 확인됐고요. 두 번째 여기가 이제 손모율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한 벌당 5%가 손모율이 발생을 하니까 요거 커버할 수 있을 만큼을 추가로 보내줍니다. 그러니까 15에다가 1.05 곱하면 15.75가 나와요. 이게 이제 최종적인 생산 지원 비용이 될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1000을 만을 곱하면 얼마가 나오느냐? 157500 USD. 요 녀석이 최종 생산 지원 비용으로 산출이 될 거예요. 자, 그랬는데 여기 최종적으로 계약된 수량의 VS 제조 공장에서 생산 중단 사태가 발생했어요. 그래서 나는 원래 10,000벌 사기로 했는데 8,000벌만 수입이 된 겁니다. 그러면서 KI는 수입자는 수입 시에 국내 세관 당국의 생산 중단으로 인한 손실분에 대한 적정한 자료, 생산 중단됐기 때문에 2,000벌, 내가 원래 2,000벌 더 받아야 되는데 이거 날라간 거, 그리고 각종 이것 때문에 2,000벌 만들 수 있는 거에다 손모량 이런 것까지 다 해가지고 싹 다 보냈을 거잖아요. 근데 그게 지금 입증이 안 돼요. 여러분 이거를 제가 모범 답안에는 이제 생산지원 잔여물품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게 법에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게 관세평가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그래도 수업 시간 때 설명드렸던 내용이라 그래도 걱정은 좀 덜 되기는 하는데, 이게 지금 남아있는 물품이 현지에서 다시 제3국으로 수출이 됐거나 아니면 거기서 생산에 사용되지 않고 그냥 다 폐기를 했거나 아니면 이게 나중에 따로 정말로 나에게 다시 되돌아왔습니다. 재수입이 됐습니다. 이 세 가지 중에 하나가 입증이 되면 과세하지 않습니다. 왜? 수입 물품 생산에 사용된 게 아니니까. 우리 생산지원 물품은 향후 수입될 물품의 생산에 사용돼야 돼요. 근데 그게 안 됐으니까. 그래서 이건 과세하지 않는 건데 지금 얘가 어떻게 했어요? 자료를 제시하지 못했어요. 그럼 그냥 전량 다 과세하는 겁니다. 8,000벌 들어올 때 이 10,000벌에 대한 원부자재 값에다가 손모량 생각하고 더블은 그냥 일체 다 과세가 되는 거예요. 증빙을 못했으니까. 그래서 그 부분들을 충분히 설명하시면서 자, 최종 생산 지원 금액은 157,500이다 라고 마무리를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까지 해서 42회 기출문제 풀이 및 해설을 마무리를 할게요. 여러분, 이게 문제가 제가 그래도 최근 5년 이렇게 봤을 때 되게 좋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엄청나게 막 망한 분들은, 열심히 공부하신 분들 한정해서 엄청나게 막 뒤통수 맞았다라고 할 정도의 난이도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충분히 잘 대응하셨을 거라 믿어 의심치 않고, 그리고 이렇게 이런 치사 문제들, 요런 거나 아니면 저 앞에는 모듈 뭐 어쩌자는 소리야, 이런 것에 좀 휘둘리지만 않으셨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고득점까지도 노려볼 수 있을 만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요거 제가 조만간 그 답안에다가 배점, 상세 배점까지 달아가지고 다시 올릴 거예요. 그거 하면서 가채점 한번 해보시면서 여러분들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잘 기다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합격자 모임 때 만납시다. 여기서 해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